지난 시간 영화의 영원 액션에서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펼치는 자동차들의 액션을 다뤘습니다. 이들 영화는 인간 신체가 다루는 도구인 차량의 질주를 한계까지 밀어붙인 영화들이죠. 이번 시간에 다룰 영화는 이와 달리 액션이 아닌 폭력이 중심을 차지하는 영화 두 편입니다. 그리고 이 두 편은 80년대에 인상적인 영화들을 쓰고 만든 에릭 레드가 각각 각본과 감독을 처음으로 맡아 진행한 작품입니다. 한 청년이 고급 자동차를 몰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짐 할시로 시카고에서 샌디에고까지 자동차를 배달하는 중이죠.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에는 폭우까지 쏟아지는 중입니다. 할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트럭과 충돌할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깁니다. 놀란 할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차를 똑바로 운전하다가 폭우 속에 서 있는 히치하이커를 발견합니다. 할시는 히치하이커를 차에 태우며 엄마가 낯선 사람은 차에 태우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농담처럼 히치하이커에게 건네지만 히치하이커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시는 엄마의 말을 따랐어야 합니다. 이 히치하이커는 차에 타자마자 곧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의 이름은 존 라이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무자비한 살인마였던 것이죠. 영화 히처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악몽 같은 순간을 연속해서 그려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몽이란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히처는 진짜 악몽을 묘사하는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한 내용은 후반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하문 감독의 데뷔작인 히처는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에릭 레드가 처음으로 쓴 시나리오입니다. 그는 무자비한 고속도로 살인마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썼고 로버트 하문이 영화로 만들면서 제작사와 함께 과도하게 잔혹한 장면들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히처가 묘사하는 상황들은 지금의 시선으로도 소름 끼치는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특히 살인마를 연기한 루커 하워는 수많은 영화에 등장한 살인마 가운데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연기를 펼치고 있으며 이를 상대해야 하는 토마스 하우엘은 그에 어울리게 공포에 질린 청년을 연기하고 있으니 히처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관객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대본을 쓴 에릭 레드는 곧바로 이어서 고속도로를 누비는 뱀파이어를 다룬 영화 죽음의 키스를 씁니다. 죽음의 키스에서 흡혈귀 그룹은 그때그때 필요한 차를 훔쳐 고속도로를 누비며 허기진 배를 채울 피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두 번째 고속도로를 탐구한 에릭 레드는 자신의 첫 감독 작품으로 또다시 고속도로를 배경에 놓습니다. 이번에는 히처의 등장에 슬래셔 살인마를 능가하는 사륙을 보여준 루커 하워와 달리 현실에 있을 법한 킬러들을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킬러들의 희생양은 어린 소년이죠. 이제 9살인 소년 트래비스는 텍사스에서 마피아의 살인 현장을 목격한 소년으로 안전가옥에서 FBI의 보호를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가 무색하게 느닷없이 나타난 두 킬러가 사람들을 모조리 살해한 다음 트래비스를 납치해 마피아 본거지가 있는 휴스턴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두 킬러 가운데 한 인물은 나이가 들었지만 냉철하고 이성적인 코엔이고 다른 인물은 잔인하며 과시하기 좋아하는 젊은 킬러 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은 이 둘의 이름을 딴 코엔과 테이트입니다. 이 두 킬러는 어린 꼬마 트래비스를 차에 태우고는 숨막힐 듯 어두운 한밤의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그 과정에서 킬러들은 기지를 발휘해 달아난 트래비스를 쫓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살해하기도 하고 도로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차를 모조리 박살내 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트래비스는 성격이 극단적으로 다른 이 두 킬러 사이를 이간질하고 기회를 봐서 이들로부터 달아나려 합니다. 9살 아이가 해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트래비스는 시종 침착한 태도로 두 킬러의 표정을 살피며 충동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테이트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에릭 레드는 첫 감독 데뷔작으로 단 한순간도 인간적 면모를 드러내지 않는 냉혹한 스릴러의 세계를 서늘한 밤의 고속도로 위에 펼쳐냅니다. 코엔과 테이트는 우리에게 익숙한 버디 무비처럼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나이지만 마피아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파트너가 된 두 인물의 갈등은 서서히 깊어만 갑니다. 그렇게 갈등의 골이 바닥까지 이르렀을 때 이 둘의 관계는
냉정하게 상황을 살피던 트래비스에 의해 파탄에 이릅니다. 그러니 코엔과 테이트는 버디 무비의 공식을 뒤집어 놓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지독히 냉정한 태도로 말이죠. 지극히 서늘한 이야기를 다루는 히처, 그리고 코엔과 테이트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영화입니다. 전자는 현실의 이면에 있을 지독한 악몽을 다루고 후자는 현실의 냉혹함 그 자체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두 편 모두 절망적인 상황이나 소름 끼치는 인물을 어둠 속에 묻어두고 서서히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시작한 순간부터 이 잔혹한 살인마의 정체를 밝히며 진행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는 갈등을 통해 서스펜스를 쌓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스릴을 역동적인 활약으로 풀어내는 액션 영화와는 다릅니다. 이 두 편은 주인공들을 무자비한 폭력 속에 던져두고는 그 대응을 살피는 영화입니다. 준비동작 다음에 반응이 등장하는 액션과 달리 이들 영화에서 폭력은 예상치 못한 순간 느닷없이 등장해 관객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특히 히처에서 주인공 할씨가 햄버거 세트에 감자튀김을 먹다가 잘린 손가락을 발견하는 순간이나 할씨를 돕던 여성이 트럭에 묶인 채 참혹하게 죽는 장면, 그리고 코엔과 테이트에서 트래비스를 데리고 차를 몰던 경찰의 머리가 느닷없이 총알에 꿰뚫리는 장면 등은 인간 동작의 활력을 보여주는 액션의 서사와 달리 인간의 감정을 얼어붙게 하는 호러 영화 속 폭력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공포의 원인을 서서히 드러내는 방식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42년입니다. 자크 트루넬은 표범 인간을 다룬 캣피플을 만들면서 보이지 않는 것의 두려움을 강조한 제작자 발 뉴튼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 갑니다. 캣피플 이전까지 호러 영화는 공포의 대상을 곧바로 드러내면서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인물이 바로 발 뉴튼이고, 그는 그가 제작한 모든 영화를 이러한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처럼 공포의 근원을 숨겨두는 형식은 이후 영화에서 주류적 형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고속도로에서 벌이는 공포를 다룬 작품의 선두에는 스필버그의 대결이 있습니다. 대결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을 추격한 인물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후 캔디 케인 같은 작품으로 이어지고 고속도로를 배경으로 살풍경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영화들인 브레이크다운이나 울프 클릭 같은 영화 역시 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살인마의 정체를 밝히고 그때부터 숨가쁜 질주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에릭 레드는 현대 호러의 주류적 장치를 전면에서 거부합니다. 히처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히치하이커를 등장시킨 다음 곧바로 그가 연쇄 살인마임을 밝힙니다. 영화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 살인마를 다룬 영화는 1953년작 히치하이커입니다. 그리고 히치하이커가 바로 이처럼 살인마가 등장하자마자 정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영화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히처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공포의 원형으로 돌아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화는 주인공이 이 잔혹한 살인마를 피하려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인공은 살인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은 영화의 시작부터 지금 이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히치하이커인 라이더가 살인마라는 걸 안 할씨가 무엇을 원하냐고 라이더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라이더는 아무런 전후 설명 없이 그저 자신을 멈추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할씨는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씨는 극적으로 라이더를 차 밖으로 팽개치는 데 성공하지만 할씨가 가는 곳마다 라이더가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경찰차에 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이더는 할씨를 제외한 경찰을 살해할 뿐더러 그 전에 이미 할씨가 살인마로 오인돼 유치장에 있을 때는 경찰서에 있는 모든 경찰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라이더는 악몽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라이더를 피해 겨우 식당까지 간 할씨에게 또다시 나타난 라이더는 지옥 같은 이 상황을 좋아하냐고 묻고는 할씨의 두 눈에 동전을 올려둡니다. 눈에 동전을 올리는 것은 사후세계로 떠날 망자에게 여비를 챙겨주는 행위죠. 그러니 이쯤에 이르면 히처는 고속도로에서 악몽 같은 상황에 처한 이야기가 아닌 악몽 그 자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영화 후반 라이더는 할씨를 도와줬던 한 소녀를 그야말로 처참하게 살해하고는 경찰에게 잡힙니다. 그러고는 치조실에 감금된 라이더에게 경찰이 어디서 왔냐고 묻자 그저 담담하게
디즈니랜드라고 답합니다. 디즈니랜드는 꿈의 궁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히처는 영화 시작과 함께 졸음운전을 하던 할 씨가 교통사고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건 교통사고가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 씨는 이 사고와 함께 악몽에 떨어진 것이거나 혹은 악몽 그 자체가 현실화된 것이죠. 그리고 사고 직후 곧바로 나타난 살인마 라이더는 할 씨가 피했다고 생각한 트럭 운전사의 반영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할 씨의 죄의식이 살인마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 중반 할 씨는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에게 절규하듯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할 씨가 그렇게 항변할수록 시체는 더욱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라이더는 할 씨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트럭 운전사를 죽게 했음을 깨닫게 하려는 듯이 계속해서 할 씨에게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할 씨의 졸음운전이 사고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일 테죠. 그러니 영화는 할 씨의 첫 살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최후의 장면에서 할 씨는 영화 초반 라이더를 자동차 밖으로 밀어냈던 것과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자동차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라이더를 차 밖으로 튕겨나가게 합니다. 이러한 수미상관 형식은 할 씨의 악몽이 순환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할 씨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그의 악몽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에 할 씨는 보안관에게 자신만이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하여 할 씨가 모든 사태를 끝내고 홀로 쓸쓸히 서 있는 마지막 장면은 악몽의 끝인 동시에 영화의 시작으로 돌아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화 히처가 묘사하는 고속도로는 사륙의 공간입니다. 라이더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살해하는 무자비한 살인마죠. 미국에서 고속도로가 이처럼 폭력의 공간이자 공포의 공간이 된 것은 1950년대 이후입니다. 1913년 헨리 포드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던 모델 T 포드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1914년에는 하루 8시간 근무에 $5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1914년 당시 미국은 보통 하루 9에서 10시간 근무에 평균 임금은 $2.3에 불과했으니 헨리의 공장 운영 방침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드 공장의 생산성은 급격히 올랐고 노동자들의 소비력과 여가가 급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드디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노동자가 생산한 고가의 물품을 노동자가 직접 구매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만인의 자동차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차를 타고 질주할 더 나은 도로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도로 건설을 위한 연방도로법은 1916년에 제정되고 1921년에 공공도로국으로 개편되면서 고속도로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건설돼 미국 최초의 대륙횡단 고속도로로 인정받은 도로가 바로 히처를 비롯해 다양한 호러영화와 범죄영화의 배경이 되었으며 일명 피로 얼룩진 66번 고속도로로 불리는 루트 66이기도 합니다. 교외와 도시를 잇는 이러한 도로 건설로 인해 미국 중산층이 도시보다 쾌적한 교외로 이주할 토대가 만들어지고 중산층이 도시를 빠져나가 관객을 잃은 영화계는 자동차를 타고 달려와 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한 드라이브인 시어터라는 형식을 만들어낼 뿐더러 도로의 확대와 함께 생겨난 대형 쇼핑몰에도 영화관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등장과 함께 부모 세대의 소득 증가는 처음으로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게 했고 아르바이트와 용돈 등을 통해 늘어난 수입으로 차를 구입한 청소년은 그 차를 타고 영화를 보러 다니는 순환이 완성됩니다. 영화 브레이크다운에는 오프닝 크레딧을 장식하는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선들이 하나로 겹쳐 고속도로 지도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수많은 도로가 거친 항무지 위로 끝없이 뻗어있는 고속도로 건설은 1956년에야 시작해 35년 이상 이어집니다. 이제 도로는 수많은 여행객과 모험가 그리고 방랑자와 무법자이기도 한 범죄자들이 질주하는 익명의 공간이 되고 이 익명의 공간은 2001년 영화 캔디 케인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임의로 정한 별명으로 연결되는 무선통신이 지배하는 기이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자들의 공간이 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공간을 질주하는 코엔과 테이트는 고속도로 외에도
다소 인상적인 공간을 배경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는 어린 아이를 납치한 두 킬러가 오클라호마에서 휴스턴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밤에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이들 주변으로는 끝없이 늘어선 공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킬러가 생사를 건 대결을 벌이는 장소는 유전을 채굴하는 장치가 늘어선 곳이기도 하죠. 코엔과 테이트에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주변으로 늘어선 공장 풍경은 로버트 알드리치가 만든 마지막 영화 캘리포니아 돌스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풍경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늘어서 있는 공장들은 미국의 산업 생산력 증대를 의미할 뿐더러 고속도로는 그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운송하는 산업의 혈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유전 채굴 장치는 그 혈관을 따라 트럭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혈액을 퍼올립니다. 이제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고속도로 시스템으로 확장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 전체를 거미줄처럼 뒤덮는 고속도로의 완성과 함께 포디즘의 시대는 물론이고 미국 산업의 황금기 역시 끝났으며 1980년대는 미국 노동자의 소비력이 점차 위축되고 여가 또한 줄어들며 삶은 피폐해지는 중이었죠. 2001년 영화 지퍼스 크리퍼스에서 사악한 존재가 사람들을 사륙하고 잡아먹으려고 몰고 다니는 녹슨 트럭이 바로 이 퇴락한 산업사회의 풍경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풍경 속에서 로버트 알드리치는 어떻게든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남으려는 여성 레슬러들의 삶을 애틋하게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에릭 레드는 쇠락하는 산업 속에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 따위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코엔과 테이트의 살풍경한 분위기로 묘사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엔과 테이트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욕망뿐입니다. 어린 트래비스는 킬러의 손아귀에서 탈출할 생각뿐이고 테이트는 경찰에 잡히기 전에 다른 이들을 모두 죽여버린 후 달아날 생각뿐이며 코엔은 마피아가 지시한 일을 완수할 생각뿐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정서라고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직전에 코엔이 트래비스에게 나이를 묻는 말은 코엔과 테이트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질문을 담고 있기에 영화의 묘한 정서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에릭 레드가 각본을 쓴 영화 히처와 감독한 영화 코엔과 테이트는 두 편 모두 이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의 동일한 질문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처럼 황량하고 황폐해진 세상에서 무엇이 나를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히처는 영화 내내 자신의 죄의식을 피하는 내용입니다. 코엔과 테이트는 죄의식 없는 킬러가 최후에 이르러 트래비스에게 인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두 편 모두 하나의 태도를 지니고 영화 끝까지 질주하다가 도로의 끝에 이르러 이로부터 생겨난 존재에 관한 의문이자 삶의 끝을 묻는 질문으로 영화를 끝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화가 아니라 관객에게 주어진 것이죠. 에릭 레드는 하이웨이 3부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세 편의 영화 중앙에 이 두 작품과는 사뭇 다른 작품의 각본을 씁니다. 캐서린 비글로우의 초기 작품인 죽음의 키스는 고속도로를 누비고 다니는 흡혈귀들을 다룬 영화지만 다른 두 작품처럼 냉혹한 세계를 묘사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대신 극도로 잔인한 흡혈귀 사이에 극히 인간적인 두 인물을 배치한 다음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에릭 레드가 죽음의 키스에서 묘사한 결말은 그가 고속도로라는 냉정한 공간에서 떠올리는 지극히 낭만적인 세계일 테지만 이 영화는 이를 판타지 세계에 두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낭만인 것이죠. 히처와 코엔과 테이트는 고속도로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가운데서도 특히 더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들은 액션의 쾌감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폭력의 충격으로만 영화를 가득 채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연결하는 수많은 고속도로는 그곳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저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일 뿐이죠. 그러나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들어서는 순간 그곳에는 생경한 두려움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 그곳은 평범한 인간이라면 갈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2003년 영화 더 로드가 그러한 고속도로를 묘사하고 있으며 히처는 더 로드의 공간을 더욱 극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히처에서 표현하는 고속도로에는 온통 폭력과 죄의식뿐이죠. 이와 달리 코엔과 테이트에서 묘사한 고속도로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이들이 그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코엔과 테이트는 그처럼 평범한 공간 속에 어린 트래비스를 잡아가는 두 킬러처럼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존재들이 아무도 모르게 들어서 있음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은 잔인하고 어두운 폭력과 함께 가는 것이죠. 판타스틱 영화백서는 세상의 모든 호러 영화를 다루고자 하는 호러 영화사. 무자비한 코즈믹 호러 판타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단테를 그린 단테 러브크래프트를 만나다와 함께 합니다. 오늘 더블 피처는 여기까지입니다.